무덤 아래에 이 족두리가 묻혀 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이 무덤을 부를 때 족두리 무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족두리 무덤. 사람이 아닌 족두리. 자, 그렇다면 족두리가 묻혀 있는 무덤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럼 만약에 이게 뭐 왕릉 쪽이나 아니면 그쪽에 뭔가 있었으면 뭔가 그래도 유추가 가능했을 텐데 너무 저희 모르는 곳에 이렇게 계시니까. 바로 조선의 공주입니다. 공주? 네. 더 충격적인 건 조선의 공주가 오랑캐의 아내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족두리 무덤에 묻힌 조선의 공주는 오랑캐의 아내가 되었을까요? 오늘 주제는 조선의 공주는 왜 오랑캐의 아내가 되었나? 공주의 무덤에 감춰진 우리 역사의 어두운 비밀을 벗겨보겠습니다. 자, 이 족두리 무덤에 감춰진 비밀을 알려면요, 우선 이 사람부터 만나봐야 합니다. 1649년 새롭게 즉위한 조선의 왕 보시죠. 조선의 17대 왕 효종입니다. 효종. 효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은 익숙한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효종의 아버지 혹시... 저번에 배웠던 인조. 아, 좋아요. 조선의 왕 인조. 인조는 오랑캐라고 낮잡아왔던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찌으며 신하로서 충성을 맹세해야 했던 왕. 인조가 바로 효종의 아버지입니다. 혹시 인조가 청나라에게 이 처참하게 항복했던 전쟁, 어떤 전쟁이라고 기억하시죠? 병자호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조선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치욕적인 전쟁, 병자호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인조의 아들로 청나라로 끌려간 인물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소현세자. 소현세자. 네. 네. 맞습니다. 효종은요, 바로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인질로 보내져서 갖은 고생을 한 또 하나의 왕자,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입니다. 그런데 이 효종이 즉위한 다음에 조선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청나라 사신이 들고 온 비밀 문서 때문입니다. 비밀 문서? 네. 병자호란이 끝나고 13년이 지나고 효종이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 조정은요, 사신을 보낸다고 하니까 청나라가 무슨 요구를 할지 몰라 분주해집니다. 당시 청나라가 요구하면 조선은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항복했으니까요. 그죠? 자, 이 조정은요, 이 청나라 사신을 미리 만나기 위해서 신하를 보냅니다. 요즘도 이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일엔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눕니다. 그렇죠? 네, 외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청나라 사신이 이상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한 거? 바로 효종의 자녀가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효종의 쪽의 자녀? 네, 왕의 자녀가 너무 뜬금없잖아요. 네. 신하가 이상하게 여긴 건 또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외교적인 요구사항을 적은 문서를 칙서라고 합니다. 이때 청나라 사신이 가져온 칙서는 2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려줬는데
다른 하나는 꽁꽁 감추고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지? 당연히 효종도 이 칙서 때문에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그로부터 4일 후 청나라 사신을 만난 신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신하를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물어보죠. 시빈으로 하여금 칙서를 지키도록 하면서 만일 누설하는 자가 있으면 사죄로 논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어도 역시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10명이나 지키겠다고? 청나라는 무려 10명이나 그 칙서를 지키게 하고 만약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사죄, 즉 사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엄청 중요한 뭐가 있는 건데. 아유, 복잡해지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효종은 정말로 어떠한 정보도 없었을까요? 사실 다른 신하가 몰래 캐온 고급 정보가 있었습니다. 오. 다행히도. 다행이다. 다행히도. 네. 바로 이 칙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온 겁니다. 칫솔을 쓴 사람? 네. 자, 이 칙서를 쓴 사람 대체 누굴까요? 어이? 도르고. 문제의 비밀 칙서를 쓴 사람은요, 청나라의 황제가 아닌 당시 청나라 최고 실세였던 도르곤이었습니다. 아, 도르곤은요, 청나라의 섭정왕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섭정왕은요, 임금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청나라의 황제 순치제의 나이 겨우 6살. 느낌 오시죠? 순치제의 삼촌입니다, 이 도르곤이. 순치제의 삼촌 도르곤이 어린 조카 순치제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황제와 다름없는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진짜 진정한 실세인 거네. 진정한 실세. 그렇죠. 그런 섭정왕이 왜 칙서를 보냈을까? 대신을 조선으로 보내서 숙녀를 가려 비로 삼아 조선과 인친을 맺도록 하기를 바란다. 바로 아내가 될 여인을 뽑아서 결혼하겠다. 왜? 현재 공석으로 비어있는 도르곤의 5번째 아내가 될 신부감, 그 신부감을 보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곧 효종이 청나라와 사돈을 맺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 효종은요, 이 청나라의 섭정왕, 이 도르곤의 요청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 무시는 못해요. 효종은 당연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청나라를 화나게 했다간 다시 병자호란 같은 후환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굴욕을 다시 또 네. 특히 당시 조선 사람들은 그 명나라는 중화 문명의 나라, 청나라는 야만 오랑캐의 나라. 아이고야. 더군다나 자기 본인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서 8년 동안 고생도 했고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친딸 공주를 청나라 오랑캐한테 시집을 보내야 한다. 이거는 뭐 밤에 잠이 안 오겠죠. 아우 너무 싫어요. 저도 딸이 아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런 사람한테 억지로 보내야 된다? 아우.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벌어집니다. 네. 효종에겐 그럼 신부감으로 보낼 만한
딸이 있었을까? 제발 없기를. 가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야 뭐야 다 애기들인데. 자, 첫째 숙신공주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수간공주는 다행히도 15살로 이미 혼이 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숙명공주부터 숙명옹주의 나이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너무 어려. 너무 어려요. 어. 자, 그런데 이 셋째 숙명공주 11살. 혼기는 차지 않았지만 후보가 될 수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안돼. 어. 효종 보내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절대. 효종에겐 6명의 딸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청나라로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 기억하세요? 뭐였죠, 오늘의 주제? 왜 조선의 공주는 공주는 오랑캐의 신부가 되었을까? 맞습니다. 결국 공주가 오랑캐 아내가 됐다는 거잖아요.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가운데 청나라로 보내지는 공주는 없습니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제목은 어떻게 되는 이장에서 건가요? 보낸 건가요? 사실 그 칙서의 내용 중에 효종의 생각과 다른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오, 뭐요? 어떤 내용이요? 왕의 누이나 딸 혹은 왕의 근족이나 대신의 딸 중에서 참하고 덕행이 있는 자가 있으면 선택하여서 짐이 보낸 대신들이 보고 와서 답하게 하라. 공주뿐만 아니라 왕실, 대신의 딸까지 참한 자를 골라서 신부감으로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딸 말고도 좀 열려 있네요. 열려요. 그렇죠. 폭이 넓네요. 옵션이 열려진 거예요. 네. 이제는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자신의 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어우. 근데 효종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식들을 뭔가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막 고심하고 있다가 그렇죠. 아니네. 약간 좀 안도는 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나마. 왜냐면 다른 집 딸 보내면 되겠네 이런 판단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도르곤도 청나라에서 잘 나가잖아요. 거의 실세죠. 그 지금. 실세죠. 네. 근데 자기 나라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맞아. 굳이 왜 조선과에서 뭔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건지 이유가 있나요? 그게 그 청나라 풍습에서는 정복 사업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다음에는 자기네가 정복했던 나라의 최고 지도자 군주의 딸을 빌어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이제 완전한 천하를 다 지배하는구나.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증거로 삼는 거죠. 그렇죠. 과시하는 거네요. 네. 아, 자, 어쨌건 이 신부감의 후보 대상은 왕실의 종친 대신의 딸까지 늘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도르곤의 신부감 후보 몇 명 모였을까요? 처음에 모이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없다. 아 근데 왕의 명령인데 아, 그래요? 네. 보낼 수밖에 없죠 후보 자리에. 그래요? 어땠을까요? 총 300여 명 중에 자신의 딸을 내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네. 없었다고요? 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리 왕의 명령해도 어떻게 보내요? 아마 동현 씨 마음이었을 것 아, 같아요. 절대 못 보내지. 예, 너 이놈 너 죽어라 하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지 보낼 수는 없는 것 같아. 종친과 대신들 역시 효종처럼 청나라 오랑캐와의 혼인을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딸을 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틀 만에 청나라 사신은요 얼른 신부감 내놓으라고 그냥 몰아칩니다. 조정에선 아직 마땅한 처녀 없습니다. 라고 이러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이 발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때 효종이 기뻐할 소식이 들립니다. 기뻐할 소식? 네. 지쳐서 갔나? 금린군이 스스로 말하기를 딸이 있는데 자색이 있다고 하였으니 선택에 적절할 듯합니다. 자색? 그 자색이 있다는 게 뭐 어떤 말이에요? 바로 여성의 고운 얼굴이나 모습을 자색이라고 합니다. 아. 네. 우리 딸 예쁘다. 그렇죠. 우리 딸을 보내겠다. 그렇죠. 응. 후보로 내겠다. 금민군이 누군지만 알면 되겠네. 네. 금림군은요. 바로 조선 제9대왕 성종의 4대 손이자 효종의 먼 구촌 친척 이계윤이란 인물입니다. 20명의 여인들을 확인하던 사신들. 그렇게 세심히 살펴보다가 휙하고 돌아섭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볼만한 자가 없었소. 한결같이 못생긴 사람을 선발하여 시험하려는 것이오. 한 사람도? 힘들게 모은 여인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일은 청나라 사신이 이번엔 진짜 청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조선에서는요, 이 일을 계기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또 한 번 조정이 떠들썩해집니다. 갑자기 내일 또 다른 청나라 사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서 분명히 돌아갔는데 왜 또 다른 사신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행패 부린다는 거잖아요. 깡패짓 하는 거예요. 아유. 마음에 안 든다고 어깃장 놓으면서 조선의 왕과 신하를 갈팡질팡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렇게 이 또 다른 청나라 사신들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대궐로 갈 것이니 처녀들을 속히 단장하여 대기시키죠. 이전에 봤던 여인들을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사신은 여인들을 본 후 이렇게 말하죠. (16세) 여성은 굉장할 꼴이시오. 골랐네. 네, 겨우 도로곤의 신부가 될 여성이 뽑힌 겁니다. 효종은 이때 뽑힌 여성, 이 여성을 조선의 공주라고 소개합니다. 공주? 네. 16세는 없는데? 효종의 가계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 여기 지금 16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효종은 조선의 공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효종이 딸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누굴까요? 앞서 효종에게 자신의 딸이 예쁘다고 추천한 구촌 종친, 바로 이계윤의 딸 이예숙이었습니다. 아 결국
결국은 자색이 있다던. 맞습니다. 그분도 공주는 맞아요? 아니죠. 공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종은요 자신의 십촌 고모뻘 되는 이예숙을 양녀로 삼은 겁니다. 칭호를 준 거죠, 그냥. 그렇죠. 교수님, 효종이 이예숙을 양녀로 들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지금 신랑이 될 사람이 청나라의 실권자 도로건이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혼인 관계를 맺는다 해도 비슷한 품격이 맞는 사람의 딸을 보내야지 도로건이 또 만족할 수 있죠.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공주 자코를 주고 이 사람은 나의 딸 공주 아무개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공주들은요 7살이 넘으면요 보통 자코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요. 효종은 이예숙에게도 당연히 자코를 내립니다. 어떤 자코를 내렸을지 화면 한번 보시죠. 의순공주. 의순 공주. 의순 무슨 뜻일까요? 대의를 위해서 네. 이렇게 뭐 순순히. 대의에 순종한 공주? 맞습니다. 오 맞아. 오를 의해 순응할 순, 즉 나라를 위하는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의순공주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의순이라는 그 자코를 받은 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꼭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맞아요.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순응했을까?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순공주가 개인적으로 뭐 도망을 간다거나 자결을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난리법석을 펴고 내가 조선을 대신해서 청나라로 시집 가는데 청나라로 가는 도중에 내가 자살을 했다. 그 외교적인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의순공주 당시의 처지는 죽고 싶어도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기막힌 처지라고 할 수가 있죠. 에휴. 의순공주 역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순종과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쨌건 이렇게 뽑힌 의순공주는 자코를 받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나라를 위해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뭐야. 의순공주가 조선을 떠나 청나라로 가는 날,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런 조선을 떠나는 의순공주의 마음 어땠을까요? 말할 수 한이 맺히죠 한이. 그때 이 청나라로 가는 의순공주를 보는 백성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를 본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비참해하였다. 같은 마음이었네요. 다 알고 있네요 백성들도.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떠나고 남은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종이 챙겨줘야죠. 네, 엄청 챙겨줘야죠. 그렇죠. 효종은 의순공주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계윤, 아버지였죠? 네. 그 이계윤의 품계를 종 일품으로 올려준 후 이 비단과 쌀을 내렸고요. 의순공주의 두 오빠는 벼슬을 받습니다. 또 비단과 은 천냥도 보냅니다. 결국 왕의 종친이었지만 별 볼 일 없던 이계윤이 의순공주와 도르곤의 결혼으로 관직과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청나라에 바친 희생양 의순공주.